북한이 김정남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번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용의자인 북한 외교관 현광성의 정체에 대한 의문도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먼저 이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의 독극물 VX로 확인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VX는 어떤 건가요? VX는 이게 말하자면 살인가스의 한 100배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살보다는 화학 무기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왔다는 걸 보면은 결국 이번에 북한이 사용한 독극물이 확실하게 물론 이제 그 뭐 우리가 말레이시아 의학 수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또 미국에도 샘플을 보냈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돌아오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일단 그 말레이시아 당국이 아주 자존심을 걸고 저 지금 해부나 이런 걸 진행했기 때문에 뭐 VX 가능성도 높고 이제 메틸 파라티온 네. 이런 메틸 파라티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저것이 신경작용제로서는 비교적 최고도의 현재까지 사용되거나 발견된 것 중에서는 최고도의 살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가능성이 높고 아마 김정남의 어떤 그 신체적 특성상 이렇게 좀 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점차 저것이 확인이 되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저런 걸 발표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아직 뭐 당국의 발표라기보다는 일부 언론의 발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VX라는 게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특히 암살에 많이 사용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북한이 현재 VX를 썼다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공작원을 쓴 건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그 네오 스티그민 같은 그런 뭐 독약을 썼고 아니면 청산가리 계통을 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 가스를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 VX를 썼는지 아니면 메틸 파라토닌을 썼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메틸 파라토닌은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되는 것이 파라토닌은 원래 농약입니다. 1945년 이후에 그게 개발돼-가지고 우리나라 농민들도 많이 썼는데 파라토닌보다 메틸 파라토닌이 독성이 5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물론 뭐 김정남이 죽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숨이 막혀서 호흡기가 마비돼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그러는 게 죽는 과정은 거의 같아요. 메틸 파라토닌을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이 공작원들이 가서 이제 손을 씻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는 흡수가 덜 되고 호흡기나 이 눈 점막을 통해서는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메틸 파라토닌이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독성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남이가 2.33초 만에 당했거든요. 근데 2.33초 만에 메틸 파라토닌 가지고 사람을 죽이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틸 파라토닌은 좀 가능성이 좀 낮고 VX는 독성이 훨씬 더 강하니까 VX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맨손에다 발라가지고 그 김정남 얼굴에 발랐다고 그러는데 메틸 파라토닌도 마찬가지고 VX도 마찬가지고 손에 발랐다 그러면 자기도 죽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그 여자가 무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닐 장갑을 꼈던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레이시아 당국의 그 공식 발표를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독극물의 정체가 메틸 파라티온인지 아니면 VX인지 뭐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독극물이 나오더라도 북한은 계속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독극물의 종류나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평양에서 대량으로 나왔고 또 현재 이등서기관인 현광성도 체포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 그 자료만 확보한다면은 이것이 북한이 했다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물론 이제 과학 수사에서야 그 독극물의 종류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김정남이 사망한 현실과 그 공항에 촬영된 게 있고 특히 이등서기관 그 현광성은 이제 외교관 명단에도 없고 그 4명의 공작원들이 평양으로 돌아갈 때 그 공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김정남이 죽었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50분 후에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걸 발해줬다는 그 자체로서
북한 공작원들이 총출동해서 나름대로 이런 고사를 진행했는데 그 자료만 가지고도 물론 북한이야 뭐 그걸 내놓든 안 내놓든 계속 오리발을 내밀겠습니다만은 과학적 수사에서 독극물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적 그 테러 집단이 움직였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형광성이라는 인물은 북한 대사관에 지금 은신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병 확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면책 특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광성이는 체포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현광성이를 추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 뭐 김우길이나 뭐 이런 이 고려항공 직원은 현재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현재 은신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은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말레이시아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체포권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단은 그 각국의 대사관 자체는 그게 그 나라 땅입니다. 한국도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습니까? 땅을 넓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해외 대사관 부지를 크게 하면은 그건 제한이 없어요. 크게 하면은 그 나라 땅을 우리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토를 넓힐 수 있는데 현재 북한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북한 땅이기 때문에 이 경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우길에 대한 체포에는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은 이제 뭐 취해복권지대 안에 있지만 외교관은 아니니까 그걸 이제 강제로 체포하는 방법을 뭐 모색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지금 거의 다 그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나 다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체포된다면 유일한 체포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종철도 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체포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북한 대사관 안에 뭐 경찰력이 투입한다든지 그걸 빼돌릴 때 잡는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이게 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대단히 높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직접 가담하거나 그 내막을 알고 있다면 자결을 강요할 때 이 사람은 거부할 또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경찰 당국이 좀 신중을 기해서 어쨌든 사람이 딱 자백하는 지금 뭐 여성 말레이 여성 무슨 인도네시아 여성 이 사람들은 뭐 딱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런 사람 김우길 같은 사람을 딱 체포해서 자백을 받아낸다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좀 좋은 요령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체포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리정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위장 취업을 했지만 수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의 연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리정철이 이번에 북한 공작원 4명이 들어왔을 때 공항 영접을 하고 아마 렌트카를 빌리고 호텔도 잡아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정철의 원래 그 임무 자체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온갖 불법 행위를 하면서 어떤 걸 주로 하냐면은 이제 뭐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든가 뭐 해킹을 한다든가 하는 그 북한 그 사이버 요원들이 있어요. 정찰청국 산하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이번에 북한이 김정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도 잡아줘야 되고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도안티 흥이라는 그 베트남 여자, 그다음에 시티 아이샤라는 그 인도네시아 여자를 그 포섭하고 또 그 양반이 뭐 착수금도 주고 성공 보수도 줘야 되는데 이런 모든 비용을 리정철이가 돈을 벌어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추가적으로 이 도안티 흥이라는 여성에 대한 정체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뭐 한국을 방문했다거나 한국에 친구가 많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단순히 포섭된 베트남 여성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뭐 철저하게 교육된 공작원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작원을 물색할 때는 공작원에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약점이 하나 있는 것이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연예인 지망도 했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 여자는 김정남을 죽여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남 암살 공작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요인 암살이라든가 고위급 탈북자 암살을 할 때 충분히 유용성이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도안티 흥을 이용을 해서 김정남을 죽였을 때도 이 사람이 한국인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죄를 한국 정부에 뒤집어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이런 걸 두고 도안티 흥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한 공작원이 아니고 또 요번에 김정남 사건만 활용하려고 쓴 사람이 아닌 게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이 사람이 몸이 말이죠. 작년 6월 달에 찍었던 사진들하고 요번에 찍은 사진하고는 완전히 딴 사람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20대 여자입니다. 몸에 지방질도 있고 통통하고 좀 그래도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뭐 모양도 그래도 이쁘고. 그런데 최근에 13일 날 거사 당일 날 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딱 벌어졌고 그다음에 지방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수개월간 북한에 들어가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김정남이가 몸무게가 100kg가 넘거든요. 100kg 넘는 사람을 여자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육 운동을 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안티 흥은 이번 공작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국의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북한이 계획적으로 키운 공작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 암살된 이유가 장성택의 비자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김현희 씨야말로 저런 이번 공작과 가장 유사한 공작원이었기 때문에 또 깊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에 2011년 사망 이후에 뭔가 스위스에 있던 40억 달러 정도의 비자금을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렇게 분산 계좌 이체한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아마 장성택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겠지만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또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김정남의 계좌에 일부 돈을 이체해서 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김정남 스스로 이렇게 출금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몇 사람 정도의 이제 복합적으로 출금하는 돈을 이체했다고 할 때 아마 장성택도 죽은 이후에는 그 돈을 계속 내놓으라고 이제 북한 당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김정남이 그 돈을 독자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분산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문제도 어쨌든 장성택이가 가장 믿었고 말레이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던 김정남이라고 할 때 그 계좌에 대해서 김정남이가 뻗쳤다면 못 내놓겠다. 그러면 귀국하라. 이런 이제 논쟁이 있다고 할 때 김현희 씨의 어떤 그 예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현재 지금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단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란을 방문하고 있는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말레이시아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이 만남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김정남 암살 사건이 현재 경찰에 의해서 정확히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최태복하고 말레이시아 국회의장이 만나가지고 현재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관련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다든가 중간 타협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는 정부 간 문제지 의회에서 해결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국회의장급들이 만났다 그래서 그게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고 만약에 두 국회의장이 만나가지고 한계 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양국 간 현재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 정도는 아마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 문제가 충분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거기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예.
북한으로서는 뭐 지금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거의 지금 수사나 이 모든 것이 팔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호랑이 지금 꼬리만 발견한 것 같지만 등이 다 보이고 있고 좀 있으면 머리가 드러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 전에 이제 경찰 당국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뭐 현재 나온 증거만으로도 거의 뭐 99%는 북한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은 무슨 대량 살상 무기 외에 이번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됨으로써 네. 여러 가지 국제적 제약을 받아서 결국 김정은 정권은 저거에서 무슨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다시 벼랑 끝에서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안찬희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